자, 이르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2기 참모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인사 개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아마 내일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얼추 윤곽은 잡힌 것 같습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걸 기반으로 한 줄 평 한번 가시죠. 차력 보강? 체력 보강. 네. 왜 이 말씀 드렸냐면은 양정철 전 비서관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양 전 비서관이 최근에 언론하고 인터뷰했을 때 청와대 참모진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체력과 정신력이 다 소진된다. 그래서 차력 정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체력 정년에 다 도달하고도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다시 체력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결국 있는 사람들한테 보약 먹여가지고 체력 보강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본 거고요. 사람을 좀 바꿔서 쌩쌩한 사람들로 다시 국정을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 이런 게 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체력 평 보강. 해주시죠. 청년지지층 포기했구나. 네. 극과 극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노영민 주중대사가 예. 네. 그렇다면 그 상징성이 제일 클 거라 봐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할 테고 할 텐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만약 된다면은 지금까지 노영민이라는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대표 이력을 아마 찾을 겁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무슨 이력이 있느냐? 그분이 국회에서 산자위원장,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산자위 산하의 기관들에서 막 오고 이러니까 자기 의원실에 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해가지고 예. 카드 받고 이제 시집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국회 초유의 일이라 가지고 민주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너무 문제가 커가지고 노영민 그 당시 의원한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린 다음에 예. 그래서 공천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낙인 찍은 다음에 공천도 안 줬는데 이제는 비서실장으로 뽑을 수 있다? 저는요 이거는 산자위원장으로서 시집팔이 강요한 거는 특히 카드기까지 놓고 한 거는 이거는 청년들이 제시하는 갑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분 아드님이 예. 그 홍재영 국회 부의장 사무실에 이제 취업을 했었거든요. 4급으로. 그런데 이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뭐였냐면은 26살인데 내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해명 제대로 안 됐거든요. 해명 제대로 안 되면요. 그냥 젊은 세대가 보기엔 취업 비리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잖아요.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가장 잘 맞고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출발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마음이 잘 맞고 가장 철학이 맞는 인사가 아까 말했듯이 갑질과 어쨌든 취업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해명이 명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겠죠. 예, 안 그래도 지금 공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냐. 예. 근데 좀 반칙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사 총평을 하라 그랬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비서실장이 거기서 다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비서실장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물론 내일 정도면 알게 되겠지만 비판받을 소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이게 특이한 사례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카드 결제기 국회의원실에 갖다 놓은 곳과 바깥에 출판기념회 때 갖다 놓은 곳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사실은 할 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끔한 질책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만 우리 잠깐 거슬러 올라가 봐도 예. 김기춘 비서실장도 임명했잖아요. 지금 보수정당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했을 때 그때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사실 물론 흠결이 어느 정도 있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판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하고 내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또 솔직하게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노영민 대사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비서실장 자리라고 하는 좀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청년의 그런 그냥 평가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그럼 자영업자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은 사업자 등록증 안 나오거든요. 국회의원은 고유번호증 나오거든요. 고유번호증으로 어떤 카드사 벤사에서 카드 기계를 설치해 줍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기계를 거기 설치한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보통 많이 하는 진짜 아주 편법을 많이 쓰는 술집에서 옆 가게 카드기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 수준의 것을 국회의원이 했다 그러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도덕성에서 이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충 판단이 끝났을 거예요. 국회의원 회관에 어떻게 카드기를 설치합니까? 고유번호증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분이 그래가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다 공천 안 받고 한다 해서 넘어간 거지만은 그분을 재임용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큰 일을 맡길 때는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해명이 안 돼도 넘어갔죠. 본인이 책임졌으니까. 이제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마 이거는 저한테 해명하라 그래도 어떤 논리도 못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니까요. 시집 강매 논란에 대해서는 좀 비판 소지를 두 분 다 인정하신 것 네. 같고 노영민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무수석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도 전부 친문 색채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체력 보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체력 보강을 할 때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앉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공평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뭐 코드 인사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임명하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코드 인사는 무조건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한 저는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그 나름의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럼 국회의원들의 동의 절차가 어느 정도 있는 건데요. 청와대 참모는 사실 그런 절차가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인데 물론 이쪽 어느 쪽에서도 다 환영할 만한 사람 찾으면 제일 좋겠죠. 예. 제일 좋은데 청와대 참모 인사할 때 그렇게까지 다 찾았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인사하는 거. 네. 그냥 싫어, 그럼 그냥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국무장관도.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좀 그 공평한 시각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청와대 대통령 의중을 국회에 잘 전달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친문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애초부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제 흥결을 잡고자 하는 의도가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기정 전 의원이 과연 정무수석으로 적합할 거냐 능력에 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강기정 전 의원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뭐 폭행 사건의 강했습니다, 의원들과 그런 떠올려 주셔서 정도로 감사합니다. 저는 비판할 의도가 굉장히 없었는데. 강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인터넷에. 뭐 서로 주고받은 것이긴 하지만 네. 둘 다 굉장히 강성이신 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미지로 보면 야당을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 뭐 최근에 이제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뭐 그 패널로도 많이 출연하시던데 지금 이미지는 또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시각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우려되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체력 보강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중에 가장 바쁘게 움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임성적 실장이고 또 다른 한 명이 조국 민정수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수석의 체력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이제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 동안의 사법개혁에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조국 수석이 나와가지고 뭐 열거한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원래 정권이란 게 이제 3년 차인데 3년 차, 4년 차 지나면 그때부터는 말 아무도 안 듣거든요. 예, 검찰도 버티게 할 수 있고 하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뭐 했지? 오히려 2년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인데 이제 조국 수석이 이렇게 해야지만 개혁이 됩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법개혁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에 가지고 물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평가받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2012년 말에 당선되고 2013년 초에 이제 첫 인사들을 쏟아낼 때 인수위에서
제 첫 인사가 윤창중 대변인이었거든요. 아, 제가 그때 보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보수 진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통령께서 인사를 크게 하시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막말 같은 과오가 없는 사람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왜 윤창중 씨여야 됩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저는 아예 언론에다 대고 그렇게 반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김 선생님도 알고 저도 아는 딱 이제 대표적인 두 인물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도 다 아는 그런 우려스러울 만한 점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예, 그 당시에 가장 젊은 새누리당 일원이었던 이준석은 다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과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내일 발표할 거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무 그런 견제 효과를 여당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난 비서진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청와대 비서진의 폭주를 도저히 뭐 여당에서도 견제 못하고 아무도 견제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강회의 문제들이 났던 건데 저는 이번에도 인사 초기부터 제 생각에는 지적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없다는 거 당연히 빨간불이라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윤창중 전 수석을 거론하는 거는 그땐 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근데 윤창중 수석하고 지금 강기정 전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은 아니 좀 오히려 들고요. 그분이 임명되기 전까지 말이 좀 거칠었다 뿐이지 사고는 안 쳤어요, 대형 사고는. 이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대형 사고. 그러니까 저는 막말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이 100% 대한민국을 외쳤잖아요. 근데 첫 인사에서 홍보수석이면은 대통령의 입이니까 대통령의 입인데 뭐 예를 들면은 진보 진영이나 이런 데 막말하거나 대한민국을 한 반쪽만 동의하고 나머지 반쪽은 인정 안 하는 듯한 인사가 왔으니까 그때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국 그 민정수석을 위임한 거는 굉장히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조국 수석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하고 안 신뢰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 검찰개혁 문제가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뭐 사람을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은 23년 동안 한 번도 개혁된 적 없다 이렇게도 지금 표현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개혁되지 않은 집단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검찰을 꼽을 거예요. 그 검찰은 그동안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모든 정권이. 이 손을 못 댄 이유는 뭐냐면은 정권 초기에는 납작 엎드려서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정권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잘 드는 칼이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대통령한테 슬슬슬슬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대통령 친인척이나 아니면 측근들을 막 하기 시작한다는 조여오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몇몇 이제 검찰총장 사례가 있지만 마지막에 차기 대통령한테 줄 쓴단 말이에요. 줄 서면은 검찰총장 유임되는 사례들도 우리가 여러 명 봤어요. 뭐 아톰이라고 불렸던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이 자기 정치력과 생명력을 유지해왔던 방식들을 우리는 그 생리들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검찰은 뭐 문밀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정부의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계속 비토놓는 발언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검찰의 동의를 다 구해가지고 검찰개혁안을 만들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 수석까지 교체가 돼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세팅하고 가자? 이건 정권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검찰 수사도 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법농단도 아니 지금 판사들이 영장 하나 제대로 발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까지 교체하고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다. 그래서 저는 조국 민정수석은 뭐 이 정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조국 민정수석도 아마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조국 민정수석을 그 사이에 교체하기 전까지 어차피 올해 정기국회도 있고 그 정기국회 동안에 또 정치적 뭐 어떤 역동성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안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거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일종의 이제 골든타임은 지금 한 5, 6개월 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뭐 정권이 마지막으로 좀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지금 집권 3년 차니까 이 기간 동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조금 민정수석에 투영이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논리를 펼쳐도 국민들은 조국 수석이 검찰이라는 아까 말했던 23년 동안 변하지 않은 조직을 개혁할 적임자라 보지 않는 게 본인 밑에 있던 10명 남짓한 특감반원들. 자, 지금까지 청와대의 발언을 그대로 종합해 보자면요. 이 사람이 뭐 특감반원 자기 주장대로 하면 잘못하고 다니는 걸
알았는데 막지도 못한 것이고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안 했다 그러고 뭐 이미 조직 관리에 있어가지고 또는 조직을 파악한 데 있어가지고 그냥 무능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검찰청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조국 수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국을 자기 밑에 있는 감찰 조직도 모르는데 검찰청 안에서 일해본 적 없잖아요. 네. 조국 수석은. 그럼 어떻게 그걸 개혁하겠다는 건지 과연 저는 궁금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아니 검찰 그건 결과를 인정합니다. 만들 수 객관적일 수는 있죠. 있겠죠. 근데 꼭 조직의 알아야지 생리를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감반원을 지금 다루지 못했던 건 이 조직의 생리를 몰라서 그랬다는데 검찰은 그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고 위안에 끈끈하게 얽혀 있는 조직인데 조국 수석이 그럼 과연 어떤 해법으로 어떤 천재적인 해법으로 그걸 뚫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준 게 없어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네. 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김태우 수사관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김태우 수사관이 보여줬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는 결이 다른 논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소지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꽉 쥐어잡아가지고 위에 눈치만 쫙 보게 하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두는 것만이 정권을 잘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공무원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 같은 그런 돌발적인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조국 수석 얘기하다가 다시 또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까지 넘어왔는데요.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참모진 개편이 끝나면 아마 구정 설 전, 설 후 분명히 개각도 할 텐데 거론되는 인사들이 김부겸, 김현미, 도종환 장관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쨌든 다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들이고 지금 현재 장관을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겸직 금지라는 걸 좀 만들어서라도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양면이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많이 내각에 들어간 거는 첫째로 많이 거론되고 우리가 해석해 왔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네. 출범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장관 출신들을 앉히면서 그 국회의원 출신을 장관에 앉히면서 인사청문회를 좀 빨리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도 있어 보이고요. 둘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갈등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국정 운영을 좀 대통령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두 가지 의도가 좀 포함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거는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거 아닌가. 어차피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고요. 이번에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또한 물론 이제 평가는 엇갈 수 있겠지만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금 총선이 이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박근혜 정부 때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힘은 여당 내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총선 후에 출마해서 다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 그 장관으로 내각으로 앉혀놓고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 대통령 임기 말을 생각해서라도 나가서 총선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어차피 장관은 또 외부에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 어차피 안 데려옵니다 보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기존 조직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개선 다 무시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학자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신한 인물을 데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전혀 조직에 대한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악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낳고 있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 정치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좀 도전적으로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성과를 내려 노력한다는 장점은 있겠죠. 근데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번에 아마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아닌 사람을 많이 넣기도 쉽지 않은 게 청문회 통과 못 합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지금 벼르고 있는 게 상당히 많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장관의 국회의원 출신들 통과하신 분들도요. 사실 세부 내용을 들여보다 보면은 과거 같으면 낙마했을 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런데 또 이게 아주 안 좋은 관습이지만 국회의원들끼리 끼리끼리 봐주면서 이제 좀 넘어간 네. 것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이 들어오면은 야당이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9월에 군의 인사 자료를 반출을 했다가 분실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그 분실한 날 누구를 만났나 그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론가님 생각 뭐 어떠신가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라고 행정관이 이야기했죠. 예. 만날 수 있다. 총장을 예. 인사가지고 만나는 게 행정관급은 조금 수석이나 아니면 비서관급이 만났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좀 예의에 어긋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청와대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문제가 좀 더 커진 이유는 분실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행정관 육창총장을 불러내가지고 카페에서 행정관이 인사- 어느 정도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얘기부터 이번에 해주셔야 될것 4급이었죠 같습니다. 이번에. 예. 네. 그 사급이 포스터를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이렇게 건가요? 예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의겸 대변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고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청와대 설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이 만났으면 비서관이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시에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관이 가서 실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제 한번 일단 들어보시면 네,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격이 안 맞는다고 네. 하는 비판은 이제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내는 거잖아요. 군 예. 통수권자로서 군 인사를 내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국방부에서 인사 상신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청와대에서 그 인사 배경이 무엇인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를 일단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또 인사 검증 절차든 아니면 어떤 인사를 이번에 승진이나 아니면 뭐 보직 인사를 내는 게 좋을지를 의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은 이 몇 가지 좀 약간 선정적으로 들릴 만한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어떤 조직이든지요. 그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이 따로 있어요. 참모 네. 조직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께 이제 오히려 조언을 하는 위치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을 본인이 통솔할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육군의 군정 최고 책임자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이거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유하자면요. 네. 조선시대 때 보면 관복이 다 색깔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행정관 같으면은 초록색 옷을 입은 그냥 내시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옆에서 보좌하는. 그리고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면요. 도원수정 되는 사람이에요. 보면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예. 근데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휴일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와가지고 카페에서. 논의하자 그러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였으면은 바로 그냥 척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만약 거꾸로 그걸 생각하면서 초록색 옷을 입은 내시부에 있는 관원이 가가지고 도원수한테 주말에 나가서 일 좀 봅시다 그렇게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사극이 아니라 막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명을 받은 사람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한번 그렇게 사극 찍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고 얼마나 웃긴지를 청와대에서 한번 스스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크게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격식의 문제일 정도지. 이게 사실은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아니 청와대 행정관이 육참 총장을 어떻게 불러서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 소지가 있다는 걸 뭐 청와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거 인사 상신해서 올린 게 어떤 내용입니까라고 설명을 듣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거는 소프트하게 그냥.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얘기들을 나누는 것 그리고 또 들은 것들을 다시 또 안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이 인사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결국 걸러내고 걸러내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돼야 최종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인사를 내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단계의 과정들이라고 있는 건데 이걸 마치 청와대 행정관이 갑질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그 내용의 측면을 조금 더 우리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렇게 정말 청와대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요. 네. 대통령이 그냥 전화 거시면 돼요. 육군참모총장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둘러치기해서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청와대 해명을 우선 믿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여기서 우리를 방점 찍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행정관이 뭐 경험도 적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빨간 관복 입은 사람한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대동한 사람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육군 참모총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 채통과 이런 거 봤을 때 사극에서 더 말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쫓아간 사람이에요. 부른다고 바로. 예,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김용우 그 육참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강인한 육참총장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회자가 많이 되던데. 온라인에서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선글라스 또 입고 멋있게 이런 나오시네. 사진까지 예. 돌려가지고 굉장히 막 젊은 사람들한테 강단 있는 분이다 뭐 진짜 이런 이미지를 군인이다 이런 얘기를.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부르면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겁니까?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 군 내에서도 아마 권위가 싹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사극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요. 예. 예전에 왕명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에 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도승지가 가가지고 승정원에서 저 나왔는데요. 우리 이제 임금님한테 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비유를 하니까 그렇게 뭐 재밌는 비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가 이제 영관급 인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관급 인사를 대통령이 육참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소령을 누구를 중령으로 올립니까? 그거 중령을 어려울 누구를 것 같은데. 대령으로 올립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안보실장이 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한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은 뭐 스타 정도, 비서관 되는, 정도. 이 정도 뭐 한 뭐 투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올리는 거 정도면 대통령이 내가 육참총장한테 직접 뭐 물어본다 이렇게 또 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영관급 인사 가지고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실무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격이 안 맞을 수 있다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청와대도 아는 것 같고 네. 근데 실질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이게 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근데 드리고 왜 있습니다. 다른 거 찾아가 휴일에 왜 불렀을까요? 그 급하면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저는 청와대 저는 참모들이 뭐 아무 때나 휴일에 일하는 카페에서 거지. 본 것 자체를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남들 눈을 피해가지고 왜냐 집무실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평상시에 평일에 그냥 육참총장 집무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굳이 휴일에 카페에서 보자고 했을까는 결국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알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보고 미심쩍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주제 바꾸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 얘기해 보시죠. 처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누군가의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공유한 글에 양아삐짓이라는 조금은 굉장히 좀 저속한 표현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여기서 다시 한번 가시죠. 손혜원 의원의 SNS 한 줄 평 한번 가시죠. 다시 광고업계로 가시려나? 이제 사실 이제 마포을이잖아요. 예. 예. 마포을인데 그 손혜원 의원이 계속 다음번 총선에 또 나와가지고 출마해서 마포에서 또 다시 당선될 수 있을까? 뭐 정청래 의원이 잠깐 양보해 준 건데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원래 뭐 정치를 해왔고 예. 정치인의 어떤 덕목이나 정치인으로서 발언을 어떻게 하는지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광고쟁이라고 이렇게 뭐 비하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네. 것은 아니지만 광고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뭐 그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차기 총선에서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은 한 번 얘기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얼른 내리고 난 다음에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본인 얘기를 계속 지금 뭔가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그렇게 할까 비판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가시려나?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그 국민 여론도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여론은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0% 다 파악하고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 전 사무관이 아는 만큼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보인 것만큼 지금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 큰 그림에서 한 10%나 20% 그림을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좀
그 잘못 설명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기재부에서 차관도 찾아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아, 뭐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누구를 인신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판받을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주평 한번 가시죠. 그냥 처음처럼 행동대장 역할 계속 하시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뭐 예전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도 그 우연한 계기에 나오게 되셔가지고 네. 아까 말했던 뭐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되면서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당내에서 이런 그 초선이라서 그런가요? 왠지 모르겠지만 돌격대 역할을 맡고 계세요. 지금도 보면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글을 삭제한 뒤에도 또 다음 그 아까 말했던 욕설이 섞인 글을 이제 리트윗했다는 거는 본인의 그 뭐 의지가 있다고 좀 봐요. 보면은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돌격대 역할을 맡으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내부 고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들이 민주당이 많이 들이대지만은 네. 가장 전 중요하다 보는 게 위축 효과를 많이 심어 놓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민이라는 공부도 잘하고 지금까지 나라의 뭐 국고국이면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무관이라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7살에 정치 데뷔하면요. 예. 처음 갔는데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수의 카메라가 절 찍더라고요. 그거 보면 우선 위축됩니다. 거기다가 온라인상에서 절 욕하는 글도 평생 겪어보니 좋다 겪어보게 되고 이러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민 사무관이라는 아주 배우고 이런 사람도 당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암시하는 글도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거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위축 효과로서 그를 물리칠 수 있다는 첫 번째 본보기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 좋다. 저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부 고발자 포상금을 20억에 30억을 올리겠다면 별의별 얘기 다 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 고발자 보호는 없고 결국에는 초장의 여당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그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메신저를 때리면 된다는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요 똑같긴 했어요. 보면은 박관천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비리인으로 몰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못해 그분을 털어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예전에 뭐 다른 곳에서 금품 받은 것까지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그때 집중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신저를 때리는 식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중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실 함구령을 내리면서 지금 곤란해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혜원 의원이 지금 뭐 SNS 에 올린 것들이 자꾸 화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뭐 앞에 나가가지고 잘 공격했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치인이라면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건 뭐 손혜원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민 전 차관 문제에 있어서 이게 뭐 사무관이요. 기재부 사무관 예.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제 기재부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본보기로 다른 누구도 이제 입덕벙긋하게 못 해야 되겠다고까지 의도를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발을 하거나 이런 예, 거.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재부에서 고발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취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단 하나 이제 문제점으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예.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불거졌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정부 부처나 아니면 청와대도 너무 이렇게 아뜨거 하면서 놀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또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동의되든 동의되지 않던 간에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걸 좀 구분해서 이걸 어떻게 국민한테 설득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 결이 다른 문제인데라고 좀 더 소프트하게 이걸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은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차라리 뭐 선후배는 물론 조금 이제 동조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선후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말의 취지는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이 실체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랬으면 여론이 조금 더 편하게 풀려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처음부터 정색하고 이 문제를 풀어간 것은 저는 뭐 기재부의 문제든 청와대의 문제든 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 압력이라는 그런 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진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지난 정권을 털기 위해 썼던 잣대가 너무나도 이제 뭐 완전 빚도 아니고 이건 다 뭐 그냥 쓸면은 머리카락이 다 걸리는 수준이라 가지고 자신들이 그걸로 머리를 한번 빗어봤기 때문에 예. 이제 아는 거죠. 자기들도 안 걸면 안 걸리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범위를 자꾸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시청자분들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KY 사건이라고 청와대 행정관이랑 크게 다퉈가지고 십상시랑 싸워가지고 제가 방송 다 하차하고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요. 입을 닫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이 다 동원됩니다, 보면은. 그 당시 저는 제가 그냥 만나서 밥 먹었던 여성 이름까지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글쎄요. 저는 앞으로 이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원칙 자체를 좀 청와대에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했듯이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던 것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뭐가 있었길래 신재민 사무관이라는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관료로 일하던 사람이 엘리트가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다고 본인이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절대 극단적인 선택 안 할 것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죠.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는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이 기회에 앞으로 내부 고발제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당장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고영태 씨 갖고 그렇게 막 추앙하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 사람은 뭐 업무를 알지도 못하고 내부 고발자고 이렇게 내부 고발자 아니고 뭐 의도가 불순한 사람, 뭐 돈 벌러 나온 사람 뭐 이렇게 때리는 것 자체가 야 지들이 정권 잡으니까 진짜 이제는 기준을 완전 싹 바꿔버리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기준을 명확히 세우면 됩니다.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감찰이 무엇이 감찰이고 아니냐 갖고도 기준이 없이 옛날에 문제 삼았다가 지금 문제 안 삼으려니까 그게 내로남불 소리 들은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고영태와 신재민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뭐 예. 그렇게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예. 없고요.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그 폭로가 왜 나왔느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럴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을 만약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충족해서 얘기했더라면 파장이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었다고 봐요. 네.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에요. 예. 두 번째 요건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적자국채 발행하고 KTNG 사장 교체. 이게 실제로 됐다면 그렇다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주장했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도 이런 게 적이 없고 없죠. 지금 그런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그런 압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져 나왔다면은 이거는 뭐 과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파괴력이 있겠지만 이미 다 끝났고 종결된 사안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도 그렇고 기재부의 설명도 그렇고 신 전 사무관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직 검찰 수사관이고 그다음에 환경부 문건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경문건에요. 그거 동정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발. 반발은 어떨 때 쓰는 의미냐면요.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할 때 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임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반발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그러면은 뭐 개인 비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내부 고발자 충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했잖아요. 내부 비위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잣대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주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근데 시간 이거는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왜냐면은 10초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비위 혐의 있고요. 예.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권 바뀌어서 이제는 좀 나가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임기 다 채웠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가실 때 다 됐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그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다 정권 바뀌면 다 민간인 사찰한 거랑 똑같아요. 아니 반발은 뭡니까 그러면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나간 거잖아요. 임기까지 다 채웠잖아요. 반발이 할 쓰인 분은 임기 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네. 이 이슈 하나 더 해야 짚어보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첫 방송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귓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방송에서 유시민 알릴레오 자꾸 얘기하면은 더 알릴레오가 커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바뀌어가지고 유튜브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스타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 시장에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 왔는데 뭐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권 성향의 사람들 유튜브에서 뭔가 좀 듣고 싶어 했고 좀 그런 현재 막 밀리고 있는 여론 공세를 받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뭔가 해석해 주기를 누군가는 해석해 주기를 기대했던 심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수의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갔다고 보고요. 뭐 다만 저는 주목할 부분은 젊은 층, 유튜브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젊은 층하고 또 중도층이 어느 정도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설득될 수 있겠는가. 그 층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어떤 유튜브의 공세가 어느 정도의 여론으로 드러날 것인지 이건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릴레오 얘기하면 항상 홍카콜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좌파들은 잘 뭉치니까 단숨에 올라간 것이다. 알릴레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TV 홍카콜라 비난 방송만 하게 될 것이다. 본인의 바람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본인을 과대평가하시는 경향성이 생긴 것 같다. 원래 정치는 약간은 좀 그런 소위 말하는 편하게 말하면 자뻑이라는 것도 있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좀 과하신 것 같다. 너무 나갔다라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홍준표 대표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시민 장관이 홍준표 대표를 의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에서 물어보면 계속 답을 하겠지만은 본인이 밝힌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의 경쟁 구도는 생각보다 안 생길 거다 하고 저는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선 출마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고칠레오 새로 나왔죠. 궁금해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결국에는 안 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고 싶지 않다. 네,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는 다 알 것이다 국민들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한다 이런 표현 안 했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국민들이 나를 전체 원한다면은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도 있다.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어도 기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절대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선거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는 절대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정치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안 한다 그랬다 하셨지만은 저는 그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냐?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두 번 선거 나와서 되신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도 당연히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봐요. 자기 아직 나이 이제 60에 창창할 나이인데 왜 자기 미래를 닫아놔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발언이 굉장히 솔직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안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뭐 옹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나갈 거라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저도 봐요. 여기 4명이 다 알고 있어요 나올 거라는 거는. 정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시작했는데 유시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하는 유튜브라고 그러면은 이미 벌써 색깔이 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진정성이 훼손될까 봐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게 이 시점에 딱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범위 알겠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